유럽과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불안 요소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회담이 특별하게 결과를 만들어야지 못한 상태에서 2차 회담도 일정이 잡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러시아는 무기에 대한 어떤 체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변동성 속에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단 밴드를 2,500까지 내려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명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장 종목의 40%, 즉 10개 중에 4개 정도가 신저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가 하락이 컸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10개 중에서 4개 정도가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라면 아직 신저가를 기록하지 못한 종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대한투자, 대한화폐로 떠오르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 가상화폐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리고 여기에 꼽사리로 낀 위안화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자, 3월달의 첫 거래일인데, 자, 일단은 전망치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해외 증시가 전부 다 낙폭을 크게 키웠기 때문인데, 자, 유럽 증시 쪽에서 보게 되면 영국이 1.7%, 프랑스가 3.9%, 프랑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독일도 3.85%나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은 무기를 지원한다, 뭐 등등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확전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렇게 그 유럽 지역에도 조금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하락이 진행됐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5%대로 하락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혼조세 양상을 보였지만은 이제 그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도 이 낙폭이 회복되지 못했고요. 또 그냥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유지가 됐다라는 느낌일 수 있겠지만, 지금 장 후반부에 좀 안 좋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부담을 좀 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하락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도 하락이라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그대로 국내 증시에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하루 쉰 것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증시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변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일단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서방의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험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민간인 지역에도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죠. 하리코프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무차별로 폭격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수도 키예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조금 열세를 보였던 이유는 우리가 안 쓰던 무기를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던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 공격하겠다,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더 공격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 이유는
1차 회담에서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회담 일정도 따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죠.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 가입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들어가라, 계속 그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EU 쪽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EU 쪽에 이제 뭔가 우크라이나와 같이 동맹 관계 그런 놓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것을 빨리 끝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생각보다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러시아의 그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전투 능력 같은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자, 일단은 나토나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러시아 만만한데, 자, 병력이 50% 이상이나 집결시켜 놓고도 이 모양이야. 그렇다면 자,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EU 쪽에 회원 가입을 시켜, 그 다음에 EU 쪽으로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버린다라면, 자, 그러면 참전의 명분이 생기거든요. 어쭈 우리 회원을 건드렸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참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밀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EU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거 해볼만한데? 라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조급해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파상 공세를 좀 퍼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1.7%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 때문에 또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진다. 자, 이것도 보면 좀 아이러니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지금 뭐 8%대 급등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뭐 대박 인 것 같아요.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또 경기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저지른 일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빠른 기간 내에 이제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의 어떤 불똥은 그대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주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코스피 밴드의 하단선을 2,500까지 낮춰서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600에서 2,9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500에서 2,780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일단은 하단 밴드는 2,600에서 2,50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많이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단 밴드에 대해서는 오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일단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또는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심리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라든지 일단은 시장의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예고된 이벤트, 그 다음에 이미 시장에 반영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증시에 더 약세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긴축,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3월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해당 변수에 둔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3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이제 뭔가 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협상이 이제 약간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막 다시 교전, 막 더 세게 나오고, 막 서방 국가들의 어떤 개입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다면, 이번 주에도 안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인식들은 좀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5% 금리 올리는 건 좀 부담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0.5%든 0.25든 어쨌든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조금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죠. 뭐 금리를 7번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가 나오더라도 그냥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국의 경제 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양회가 이번 달에 있어요. 중국 양회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자, 3월 달이 일단은 시장의 바닥을 잡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 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그런 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관건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지 않죠. 충분히 괜찮아졌어,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어떤 판단과, 그 다음에 어떤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어떤 대형 그런 자금들의 유입이 들어와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전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약 40% 정도가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자, 뭐 말만 들어도 그냥 답답합니다. 그죠?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뭐 50주 신저가, 뭐 40주 신저가, 뭐 이런 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란 얘기죠. 수두룩 빽빽, 네, 천지 삑가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시장이 전체가 다 내렸다,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나와서 손실이 커져 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그냥 연결 지어서 약간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도대체 왜 주식을 했는데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 주식 투자하면 수익 난다고 했는데 왜 주식은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나는 왜 내가 사면 주식가는 떨어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무엇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일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긴 한데,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재수없게 내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커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그냥 왜 나만 이러는 걸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요즘에 워렌 버핏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식을 이제 뭐 살 게 없어가지고 현금 잔고만 계속 쌓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잡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중에서 4개 정도가 이제 1년 새 최저가 주가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시총 10위 안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5개 정도가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나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은 경고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괜찮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쪽 관련 이야기가 붙으면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나 또는 LG화학 등과는 조금 다른 그런 노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전쟁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띄워놓고 보시고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1532개 중에서 584개 기업들이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다.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CJ E&M 등의 대형주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은 아직 52주 신저가가 아닌 것들이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 배터리 소재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게임주들, 이 시총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고가가 나온 기업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거나 또는 자사주 매입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기업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그걸 포함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최근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는 뭐 걔네들이 특출난 어떤 재료를 가지거나 전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갈 때는 그냥 다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보통 에너지 관련주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테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왜 내 건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걔네들은 단기적 테마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마음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손실나는 것은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다만 네, 그 강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안 떨어진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승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가끔씩 보시면은 뭐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가 그래서 지금 뭘 사요? 뭐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뭘 사요? 뭘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들을 찝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종목 하나, 어떤 업종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을 차근차근 끌고 나가셔야지 뭐 어느 하나 탁 찍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뭐냐면 그 종목 하나에 몰빵을 쳐가지고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내가 손실난 부분들을 이 하나에 완전히 걸어가지고 뭐 손실을 복구시키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그 원하는 그런 복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낙폭이 커진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계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도 다 차분하게 회복이 될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하루 만에 14%나 폭등한 비트코인 실제로 25일부터 지금 가상화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가상화폐가 갑자기 급반등세로 돌아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금융제재 여파.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의 그런 어떤 루블화 폭락, 그 다음에 어떤 통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혼란을 좀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뭐 어디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국가부도 선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거기까지는 지금 아닐 거고요. 일단은 그 자국 내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이런 것에 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루블화를 비트코인을 바꾸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제 뭐 달러와 연동이 되는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뭐 가치가 증명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루블화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이런 매수가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시 비트코인의 매수 행렬에 가세했다. 그러니까 약간의 대안화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비트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화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제 또 다시 떨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의 이제 해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해소가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또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전쟁이 이제 해소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라면 매도가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매수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었던, 또는 대안화폐라고 생각했었던 쪽으로 접근이 됐다가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매수를 할 만한 부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쪽에서의 어떤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매수 집중인데 그쪽에서 너도 나도 다 사버렸어. 뭐 그렇다면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올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해외 글로벌 쪽에서 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 사버리고 된다라면 그게 이제 더 이상은 네,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게 급등을 하는 그 포지션까지 연결됐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상황이 됐을 때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오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네, 이 가격대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추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또 기대를 걸고 들어가시면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인데요. 위안화도 지금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 러시아가 이제 지금 많이 팔아먹는 이제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에 유럽 수출이 지금 막히잖아요. 이 스위프트에서 이제 러시아를 배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돈을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중국으로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겠다. 왜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수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나 유로화 대신에 위안화에 대한 결제 비율이 높아질 것 아니겠느냐. 지금 위안화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달러나 유로화를 받지는 못하는 대신에 위안화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아진다. 야, 이게 또 네, 위안화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압박에 나섰지만, 러시아와 무역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위안화뿐만 아니라 루블화 결제를 통해서 달러 이 지배체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달러나 이런 그 유럽의 그런 유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제가 아니라 위안화, 지금 가장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또 위안화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 돌아서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루블화 같은 경우는 워낙에 폭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 좀 힘드시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동맹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 더욱 올라가야 되지 않은 것,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러시아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경우는 중국도 이렇게 제재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지금 중국도 만약에 참전을 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우리도 참전을 할까라고 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도 같이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조심을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완전히 미쳐있지 않은 이상은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겠죠.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화폐적인 부분에서는 위안화가 지금 현재 약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상화폐 쪽에서 움직임도 조금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 또 러시아의 어떤
이런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긴장감이 좀 해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이제 급락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강화하게 되면서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속보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방송을 또 혹시라도 조금 늦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속보 소식의 상황이 또 완전히 180도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 들어서 신저가 종목이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본다라면 하락한 종목은 거의 한 9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이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계좌가 이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나와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시장이 또 이런 어떤 악재 상황들을 해소하게 된 이후에 상승하게 될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한 가지 이제 맹점이 있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지금 대피해 있었던 이런 자금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상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폭발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위안화 쪽으로 이제 결제의 어떤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긴장감이 완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에는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실로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지식이 없이 무작정 덤비는 단기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콧방귀 끼실 수도 있겠어요. 기업 가치 분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을 근데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는 기업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업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설 때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내가 믿을 만한 기업인지 떨어지더라도 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분석은 절대적으로 꼭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약간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다 같이 힘내서 좀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전장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시고 변수 다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